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의 연쇄 양자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와도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나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은이 현 기준금리 연 3.5%를 12회 연속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던 삼성전자 노조가 반도체 생산 차질이 목표라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고 우군이었던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냈던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오늘 내륙은 다시 찜통더위가 시작됩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의 연쇄 양자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 회담 상대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군사, 경제협력 강화에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와 연대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 의사를 논의했고 윤 대통령은 독일의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독일과 양자 협력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공조 강화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딕 스코프 네덜란드 총리와도 잇따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5%로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11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해 4월부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던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1차 파업 마지막 날인 어제 사측의 대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무기한 업무에 복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8인치 라인을 먼저 세우는 게 목표라며 그 다음은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라인 식당에서 파업을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노조는 사측의 노조 창립 휴가 보장과 조합원 임금 3.5% 인상, 성과급 제도 개선, 무임금 파업으로 인한 조합원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완주 의지로 맞서고 있지만 미국 민주당 내부의 후보 사퇴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펠로시 전 의장은 현지 시간 10일 MSNBC의 모닝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바이든 대통령 재선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강한 우려와 관련해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린 일이라고 전제했습니다. 펠로시 전 의장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바이든은 사랑받고 존중받는 대통령이며 사람들은 결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완주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무엇이든 결심한 대로 하기를 바란다면서도 그가 결정하면 우리는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선거자금 모금을 했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당원이기도 한 클루니는 현지 시간 10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마주한 전투에서 여러 번 이겼지만 이길 수 없는 전투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지 클루니는 우리는 이 대통령으로 오는 11월 대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며 거기에 하원도 이기지 못하고 상원도 뺏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3만 건이 넘는 이른바 몰카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대책 마련보다 공론화를 막는 데만 급급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방송된 CNN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과정에서 10년 동안 접수된 불법 촬영 관련 민원과 신고 건수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어비앤비 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2013년 12월 1일 이후 10년 동안 감시 장비와 관련한 고객 응대 기록이 모두 3만 4천여 건이라고 밝혔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국 정상과의 연쇄 양자회담에 돌입을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 의지를 다시 확인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윤 대통령 이제 양자회담 일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죠? 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으로 연쇄 양자회담에 막이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에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관련해 두 정상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 의사를 논의했고 윤 대통령은 독일의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만난 지스탱 트루도 캐나다 총리, 딕스 오프 네덜란드 총리와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관련 엄중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회담에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독일과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공조를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고 캐나다와는 한국과 G7 협력 강화, 또 캐나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과 과학기술, 군사 분야 AI 등 안보 협력 강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네, 잠시 후 있을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죠? 네, 저녁까지 체코와 일본 등 참가국 정상과의 연쇄 회담이 전망되는데요.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이 성사되면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동 이후 약 한 달 반 만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논의 내용 역시 주목되는 측면인데요. 우리나라는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 일원으로 초청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심화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안보 외교 행보에 외신 관심도 높은 상황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라며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맞서 싸울 수 있게 나토가 구하는 무기에 방대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인태, 유럽 지역 연계 확대 가능성을 제기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나아가 사이버 안보와 방위산업, 인프라 공급망, 원자력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신교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5%로 한은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11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해 4월부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고조시킨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발언 영향으로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장중에 사상 처음 5,600선을 뚫고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현지 시간 10일 낮 12시 40분 기준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32.75포인트, 0.59% 상승한 5,609.73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가 5,600선을 돌파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CNBC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53.09포인트 뛴 18,582.38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180.62포인트 오른 39,472.59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 원유 재고 급감 영향으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0.69달러 오른 82.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9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42달러 오른 배럴당 85.08달러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5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344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9월 기준금리 인하설과 관련해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10일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보고청문회에 출석해 기준금리 인하는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시점에 준비되면 결정될 것이라며 정치적 일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약 70%의 확률로 예상하는 9월 금리 인하가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묻는 마이크 롤러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아직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선언할 준비가 되진 않았지만 미국이 물가 안정과 낮은 실업률로 돌아가는 길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적인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에서 지난 10년 동안 몰카 피해가 3만 건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침실과 욕실 등 사적인 공간이 그대로 노출됐는데 에어비앤비 측은 대책 마련보다 입막음을 하는 데 급급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약혼자와 여행 중에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한 20대 여성은 침실에서 이상하게 생긴 충전기를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에 해당하는 호스트가 설치한 불법 촬영 기계, 이른바 몰카였습니다. It's so eerie and so creepy. Then your brain starts thinking, what did they see? What happened while we were in that room? 미국 메인주의 한 작은 마을 숙소에선 침대 옆 탁상 시계에서 몰카가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신고를 추적한 경찰은 주로 침실과 욕실 등 사적인 공간에 설치한 수천 장의 불법 촬영물들을 찾아냈습니다. So there's stuff of a couple of couples playing around or getting changed. So Okay, so there's pictures of people that are in intimate situations. yes. Okay. CNN은 에어비앤비가 법정에 제출한 기록을 추적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불법 촬영 건수가 3만 4천여 건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가 10여 건, 피해자도 최소 75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실제 몰카 피해는 훨씬 적다면서도 구체적인 건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선 불법 촬영 범죄가 경범죄에 해당돼 1년 이하 징역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동안 에어비앤비 측은 공론화될 것을 우려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비밀 유지 계약으로 입을 막아왔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By not doing their due diligence, they're harming families, and they're selfishly making a lot of money while doing that. 코로나19 이후 공유 숙소 시장이 폭풍 성장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몰카 범죄와 같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과거 숙박업소 몰카 문제가 외신에 집중 보도되면서 한국 여행 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해외 영상 등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 전해드립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어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해서 자신이 30년 동안 일군 회사 자사들 가족 회사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유용했다며 엄벌을 원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재판에서 허위 영상물 배포 행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019년부터 지인이 판매하는 닭가슴살을 홈쇼핑을 통해 홍보해주겠다며 거액의 계약금과 사업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두바이 7성급 호텔 주방장 출신 유명 셰프 A씨를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유족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에 열리는데 검찰도 1심 구형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이후 같은 당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오는 15일 진행됩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오촌 조카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린 공범 이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전자 내부 영업비밀을 누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전직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구의원 임기 중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강서구 구의원이 1심에 불복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국내에서 4천만 원 상당의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일본에서 그것을 판매한 30대 일본인 여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10개월 동안 목검 등으로 상습 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던 삼성전자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노조는 생산 라인을 멈추는 게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 측은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1차 파업 마지막 날,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사측의 대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계획을 바꿔 업무에 아예 복귀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노조 창립 휴가 보장과 조합원 평균 임금 3.5% 인상, 성과급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노조가 추산한 파업 인원은 6,5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반도체 설비와 제조, 개발 직구는 5,200여 명입니다. 노조는 지난 1차 파업에서 분명한 생산 차질을 확인했다며 사측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8인치 라인을 먼저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 다음은 HBM 생산 라인 식단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조와의 대화 재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화가 되면 공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반도체 공장이 멈췄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고객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 개선과 함께 모처럼 찾아온 반도체 업황 회복기에 노조 파업을 맞닥뜨리면서 치열해진 반도체 시장 선점과 함께 삼성전자가 풀어야 할 과제도 하나 더 늘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경남 거창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대전과 제주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잇따라 도망을 치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 신귀혜 기자입니다. 집안이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탔습니다. 경남 거창군 가북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 1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4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은 거실에 있던 선풍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늘어서 있고 소방관들이 무리지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녹번동에 있는 건축자재 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니 막 엄청 큰 불은 아니고 지금 소방대원이 안까지 올라가셔서 하는데 매장 안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4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한 소방은 불이 매장 천장에서 시작된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흰색 승용차의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대전 산성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1톤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건 오늘 새벽 0시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버스와 승용차가 부서진 채 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한라산 성판악 안내소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다른 승용차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3명 가운데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검거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오늘 내륙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다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 속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소나기가 예상돼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이제 폭우가 지나가고 다시 폭염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정체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나면서 당분간 내륙은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습도가 높아진 탓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수도권과 영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이 한낮에 31도, 춘천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8도, 부산 2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1도, 강릉 31도, 대구 30도까지 크게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더위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소나기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요? 네,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전북과 경북에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강원과 경북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 경남 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80mm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날씨도 좀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당분간 내륙은 무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주 후반까지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밤사이 충청과 호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고 토사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YTN에 들어온 제보 영상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군산 나운동, 쏟아진 비에 도로가 마치 하천처럼 변했습니다. 벌건 흙탕물에 도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은 절반쯤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골목에 가득 찬 빗물이 넘실거리고 주차된 차들도 바퀴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집 안까지 물이 흘러들어 살림살이가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근처 신창동에 있는 한 라이브 카페입니다. 바닥에 물이 찰랑거릴 정도로 차올랐고 소파, 테이블 등 집기류도 흥건히 젖었습니다. 빗물은 계속 밀려 들어오고 지켜보던 주인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내쉽니다. 진짜 이런 물난리는 또 처음이네 또. 냉장고를 일단 꺼야 할 것 같아. 군산 옆 익산도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차들은 도로에 차오른 물을 헤치며 힘겹게 나아가고 폭포처럼 빗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마트 바닥도 빗물로 엉망이 됐습니다. 완주에 있는 한 마을, 개천의 흙탕물이 빠르게 흐르고 산에는 토사가 무너진 곳도 보입니다. 충남 서천에서는 빠르게 밀려왔던 빗물이 빠져나가면서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산산조각난 도로가 드러났습니다. 세찬 물줄기가 집 마당으로 무섭게 밀려들기도 했습니다. 대전 방동저수지 근처 4번 국도에서는 토사가 쏟아져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중단했던 일반 열차의 운행을 오늘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경부선과 호남선 그리고 장항선 모든 구간 운행을 오늘 첫 차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부선 대전에서 동대구 구간과 호남선 서대전에서 익산까지 일부 구간, 그리고 장항선 전 구간은 어제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다만 경북선 김천에서 영주 구간은 임시 선로 복구 작업으로 인해 오는 15일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선은 오는 14일까지 운행이 중지됩니다. 전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림에 따라 섬진강댐이 홍수 조절을 위한 방류를 시작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지사는 안정적 홍수 조절을 위해 오늘 오후 2시부터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류는 이번에 내린 폭우와 또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것에 대비한 홍수 조절 사전 조치로 초당 300톤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댐 하류에 있는 전북 임실과 전남 구례, 곡성 지역 주민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권시장 전문가의 99%는 한은 금통위가 12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마로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과 대응을 브리핑합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여름 햇사과 산지를 둘러보고 재해 대응 상황도 점검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오늘 2024 한국 경제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별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단기 경제 동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위험 요인과 구조개혁 정책 권고까지 담깁니다. 기획재정부가 월간 재정 동향을 통해 지난 5월까지 나라 살림살이 현황을 공개합니다. 지난 4월 말까지 국가 채무는 1,128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 지표인 관리재정 수지 역시 역대 최대인 64조 6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국민청원 관련 절차일 뿐이라며 애초에 탄핵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9일과 26일에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한 다음 날 국민의힘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리적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상 수사 또는 재판 중이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란 겁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 헌법상 제도라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4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도 폐기됐던 것 아니냐며 고작 2장짜리 청원서로 거대 야당이 갑질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 여론이 좋지 않자 은근슬쩍 대통령에게로 관역을 돌렸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사실관계하고 안 맞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여론도 아주 안 좋고 또 법조계에서도 이거는 안 맞는 탄핵이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건 탄핵 소추가 아닌 엄연한 국회법상 국민청원 절차고 중요 안건이니만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과거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었던 문 전 대통령 탄핵 청원과 지금의 국회 청원은 전혀 결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13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뜻을 모아주신 청원에 대해서 그저 불법이라고만 비판하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민들이 대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이 최종 목적 아니냐는 여당 질문엔 탄핵 소리가 안 나오게나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로 집권 여당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최상병 순직 일주기인 오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재의결을 염두에 둔 여론전이란 분석도 나오는데 여권은 다만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절반이 연임에 부정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전국 유권자 2,003명에게 이 전 대표 연임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부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이 50%로 긍정적으로 본다는 38%보다 많았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층 87%, 개혁신당 지지층은 61%가 이 전 대표 출마를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이 무당층에서도 부정적이란 답변이 46%로 긍정적이란 답변 22%보다 많게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이 75%,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68%로 긍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적합하다는 응답자가 27%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7%, 오세훈 서울시장이 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라는 답변은 각각 5%였습니다. 네, YTN 정치 현안 여론조사 결과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최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은 정쟁이 이어지던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특검에 대한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응답자 2,003명 가운데 69%가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는 답변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91%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조국혁신당은 지지층의 93%,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79%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당론으로 특검법을 반대해 본회의 표결에 대거불참한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9%로 필요하다는 응답 39%보다 많았습니다. 이른바 무당층에선 71%가 특검 수사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를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 제시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 40%, 부정적으로 본다 39%로 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잘 모르겠다거나 답하지 않은 비율도 21%나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42%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39%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55%가 제3자 특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각각 38%와 43%로 나타나 비교적 작은 차이를 보였지만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28%, 잘 못하고 있다 6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유화책을 내놨습니다. 이미 지나간 1학기 수업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1, 2학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또 성적이 낮은 경우 유급 대신 해당 과목만 재수강하는 방안인데요. 의대생 역시 복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한 학기가 다 가도록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이례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부족한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 1, 2학기를 통합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름, 겨울방학 계절 학기에 야간, 원격 수업까지 총동원합니다. 그래도 힘들면 해당 과목을 완료하지 않은 학점을 뜻하는 I 학점으로 두고 최대 졸업 전까지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몰아서 하면 좋은 학점을 받기가 어려워 어차피 유급될 거란 우려가 나오자 특례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현행처럼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일정 기준으로 유급을 결정하기보다는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재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의학과에서 의학과로 진급 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습 수업 미달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본과 4학년들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방침을 깨고 추가 시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현장에 의견을 전했고 추가 시험을 또 다시 한번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에게도 당근을 제시했지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당장 대학별 학칙 개정 단계에서 다른 학과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한 학기 공백을 그냥 눈 감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교육부는 전공의들의 움직임에 의대생 복귀 결정이 영향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공의도 의대생도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정부의 회유 체계도 복귀한 전공의 숫자는 오히려 5명 줄어 전체의 7.9%에 그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의대 졸업 예정자 대부분이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52%가 내년도 국가시험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원서 접수를 위해 각 대학으로부터 졸업 예정자 명단을 미리 취합하는데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아 접수가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의교협은 설명했습니다. 의교협은 현재 의료 사태에 대한 학생들의 강경한 의지를 나타낸다며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한 만큼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정부는 조속히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 5일 무너진 둥팅호 제방을 사흘 만에 다시 잇고 배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복구 성과만을 강조하는 관영 매체 보도에 여론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둥팅호 제방 위에 배수 차량이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복구대원들은 펌프와 호스를 연결해 제방 안쪽의 물을 밖으로 뽑아냅니다. 주변 지역의 배수 장비까지 164대가 동원됐지만 물을 모두 빼내는데 보름 안팎 소요될 전망입니다. 收烟面积47.76平方公里，共有约2.2亿立方米的自水需排出，相当于15个西湖的蓄水量。 시진핑 주석의 특별 지시 이후 현지 당국은 77시간 만에 끊겼던 제방을 다시 이었습니다. 관영 CCTV는 계획보다 복구 속도가 빠르다며 공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지난 8일 밤 마지막 돌무더미가 메워지는 순간 환호성과 함께 승리의 깃발들이 나부꼈습니다. 登上了这样的大堤，在这一刻实现了成功的合龙，比原计划提前了10几个小时。 그러나 중국인들은 비극이 도리어 경사로 바뀌었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붕괴 사고와 부패를 덮으려는 것이냐고 반문하거나 이재민 관련 보도가 없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달에 착륙하고 AI까지 나온 21세기에 저질 재난이 발생했는데 부끄러움도 없다며 꼬집기도 합니다. 허난과 산둥성의 폭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당국의 대응 위주의 보도뿐입니다. 재난 현장의 실상 전달이나 책임 규명 없이는 천재지변 속 인재가 반복되기 쉽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에서는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건널목을 건너던 유치원생들을 치어 어린이들과 인솔교사가 다쳤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내는 사고가 늘면서 일본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파란 신호에 맞춰 건널목을 건너던 유치원생들을 승용차가 그대로 덮쳤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놀다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린이 6명과 교사 2명이 다쳤습니다. 救急車が1台来て子供たちと保護者が歩道にみんなしゃがみ込んで抱かれてたりでおばちゃんが1人脇の方に立ってたけど 3살 남자 어린이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私が第一歩受けて現場にいた時もどのお子さんも先生もみんな意識はありましたし子供たちに怖い思い痛い思いをさせてしまったことに対して本当に申し訳ないという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 사고를 낸 74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도심도로, 주택가, 주차장 등 곳곳에서 고령자 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에는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7살 운전자가 정지 신호에도 횡단보도로 질주해 30대 여성과 딸이 숨졌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의 30% 가까이가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 혼동 등 부적절한 조작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페달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고령자 운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인도 북부의 한 고속도로에서 2층 버스가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아 최소 18명이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사고는 오전 5시 15분쯤 우타르 프라데시주 운나우 지역 고속도로에서 수도 뉴델리로 향하던 버스가 우유 수송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는데요. 경찰은 두 차량 모두 뒤집혔고 버스 앞부분이 부서지면서 승객들이 밖으로 튕겨나가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 멜버른에 있는 한 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면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호주 AAP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전 11시 20분쯤 멜버른 서쪽 데리무트에 있는 한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면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해 독성 물질이 불타고 있어 인근 건물 사람들을 대피시켰고 서부 고속도로와 인근 지역을 폐쇄했습니다.
아시아 최고 갑부인 무케시 안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뭄바이 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는 12일 진행되는 결혼식에 참석할 초특급 귀빈들의 명단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뭄바이 당국이 치안과 교통 통제를 강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앞서 치러진 형과 누나의 결혼 행사엔 글로벌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는 물론 힐러리 전 미 국무장관이나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고 누나의 결혼 행사엔 최대 1억 달러, 1,380억 원의 행사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BMW가 미국에서 에어백 결함으로 39만여 대를 리콜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BMW가 에어백 인플레이터 폭발 가능성으로 차량 39만 대 이상을 리콜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상 차량은 특정 세단과 스포츠 외건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진공 청소기와 헤어드라이 등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인 다이슨이 영국에서 1,000명의 일자리를 줄일 예정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인력 감축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이슨의 가장 큰 시장인 아시아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윤 대통령 조금 전부터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두 나라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 도발과 또 최근에 있었던 북러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한 조약 체결 등 동북아 정세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반 만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 중이라는 속보가 전해 들어왔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소식 이어갑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된 울산 HD 홍명보 감독이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대표팀 사령탑 수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울산에서 광주FC와의 K리그 홈 경기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브라질 월드컵 때 실패했던 과정을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또 축구협회 이임생 총괄 기술 이사를 만난 뒤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결국 나는 나 자신을 버렸다. 내 안에는 대한민국 축구밖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 홈팬들에게는 전적으로 자신의 실수로 인해 떠나게 됐다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울산 HD 감독직을 언제까지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에 하나로 내놓은 신혼부부 장기전세 주택이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첫 번째 공급 대상지는 옛 둔촌 주공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인데 전세 보증금을 시세의 절반 정도로 낮추고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막바지 공사 중인 옛 둔촌 주공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입니다. 올해 12월 무주택 신혼부부 300쌍이 서울시 장기 전세주택 제도를 통해 이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25평 기준 전세 보증금은 4억 2천여만 원. 해당 면적 현재 호가가 8억 원 정도인 걸 고려하면 거의 절반 값에 살게 됩니다. 50~60%까지 내려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감정평가한 금액에 비해서는 지금 또 주변이 조금 올라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입주 문턱도 대폭 낮췄습니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 기준 월평균 소득의 180%, 즉 974만 원 이하 소득자면 신청할 수 있고 물량의 30%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고액 자산가가 선정되는 맹점을 막기 위해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주 후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소득이나 자산 증가와 상관없이 거주기간 20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살고 있던 집을 시세보다 최대 10%, 셋 이상 낳으면 20% 싸게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매우 경제적인 주거비로 저축을 하시면서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20년이 지나면 자가로 만들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아파트 177호를 포함해 올 하반기 1,000호 이상의 신혼부부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이른바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 사건의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앞서 국내에서 붙잡힌 공범은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아직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 한 명을 쫓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외투에 달린 모자까지 뒤집어 쓴 남성이 경찰관들에 이끌려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경찰은 곧장 남성을 검은색 승합차에 태웁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살인 사건의 피의자 27살 A씨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뒤 드럼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일당 가운데 한 명입니다. 범행 직후 캄보디아로 도주했던 A씨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 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로 지난 5월 14일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태국과 A씨가 붙잡힌 캄보디아 당국에 지속적인 협조를 구해 검거 58일 만에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범 B씨는 국내로 들어왔다가 전북 정읍 주거지에서 붙잡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강도살인과 시체 은닉 등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범 A씨를 송환한 만큼 두 사람의 진술을 비교해 구체적인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직 해외 도피 중인 남은 피의자 한 명도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할 방침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올해 서울의 전체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17,000여 명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8만 5천여 명, 9.2% 감소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은 4.1%, 중학생은 1.1% 줄었고 학교는 1년 사이 7곳이 사라졌습니다. 학급 수로 보면 초등학교는 453반, 중학교는 125반, 고등학교는 199반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첫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과 AI가 탑재된 첫 폴더블 폰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 어제 오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지하에서 삼성 언팩 2024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3개의 센서를 이용해 심박과 호흡, 수면의 질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삼성의 첫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이 공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링이 최대 3g 무게로 한 번 충전에 최대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폴더블 폰 가운데선 최초로 AI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Z 폴더 6와 플립 6도 공개를 했는데 구글과 협력을 통해 구글의 AI 서비스인 제미나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